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 박범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통계 이론 중에서 추정, 검정 이론, 정규분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면 추출된 표본에 내포된 정보를 분석을 하여 모집단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이고 추정과 가설 검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목적은 모집단의 특성을 알고 싶은 것인데요. 그 모집단의 특성을 어떤 특정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 특성은 어떤 하나의 값 또는 패턴, 어떤 상관성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모집단의 평균, 분산, 비율 등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모수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미지에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 모수를 도대체 이 모수의 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하고 그게 과연 모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지 이런 검증을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모수의 추정 또는 검정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적 추론은 모수의 추정 또는 검정이다. 이렇게 좀 짧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확한 통계 추론을 위해서 그런데 적절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목표 모집단이 있으면 목표 모집단에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어떤 유의미한 패턴이라든지 평균 분산 혹은 신뢰 구간 관계성이 있을 것이고, 이걸 이제 모수라고 통칭을 한다면 우리가 적절히 연구 설계를 통해서 표본을 뽑고 뽑은 표본을 통해서 이 모수를 추정을 해냅니다. 이걸 통계량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징이 어떨 것이다 라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통계적 추론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모집단의 참값에 해당하는 뮤, 이 뮤 이제 산술평균이죠. 실제 모든 데이터셋의 숫자는 large n개고요. 근데 우리가 small n개의 샘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적절한 연구 설계를 통해서 최대한 담게, 모집단을 최대한 담게 뽑아서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고 그걸 x바라고 해서 이걸 계산을 산술평균으로 계산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참값의 추정량이죠. 이걸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인 뮤는 어떨 것이야, 이럴 거야, 이렇게 이제 알아내는 과정이 통계적 추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추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추정이 무엇일까?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의 기초에 조사된 통계량을 모집단의 모수에 대한 근사값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수험생 5,000명을 랜덤 표본 추출하여 대학 입학 수능 성적을 조사하였는데 전체 수험생의 평균 성적은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 추정을 해야죠, 그렇죠? 전체 수험생의 평균 성적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고 싶은데 제일 좋은 거는 전체 수험생을 모두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내면은 그게 완벽하죠. 그 참값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험생 5,000명만 랜덤 표본 추출했어요. 랜덤하게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추정된 값을 추정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이 이제 여러 형태가 되고요. 이 모수의 추정에 사용되는 통계량,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가 전체 수험생의 평균 성적을 알아내기 위해서 5,000명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5,000명의 데이터로 산술 평균을 계산했는데 그게 일종의 표본의 함수의 형태잖아요. 그렇죠? 다시 여기 앞 슬라이드 가면 이 표본의 함수의 형태지, 그렇죠? 어떤 공식의 형태잖아요. 이런 모수의 추정에 사용되는 통계량, 이건 이제 추정량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수가 평균일 때 표본 평균에는 모평균의 추정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에스티메이터, 추정량 또는 통계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기에 실제 값을 대입을 하면은요, 어떤 값이 얻어지잖아요. 그거를 추정값 혹은 추정치,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추정량과 구간추정이 있는데, 점추정은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구간추정은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인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점추정은 그냥
어떤 추정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값인 경우에 그걸 점추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실내 구간 같이 구간을 추정하는 경우에 구간 추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내 구간이 구간 추정하는 거예요. 이제 점추정, 어떤 모습을 표본에 기초하여 계산된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거다. 예를 들면 뭐 평균, 분산, 뭐 메디안 등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어떤 표본들이 함수의 형태로 하나의 값으로 딱 추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추정에 쓰이는 통계량을 점추정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실제 값을 넣으면 이제 점추정치, 점추정값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추정량이 계산이 될 텐데 이 추정량도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표본을 첫 번째 표본을 뽑고 나서 평균을 계산합니다. 평균이 추정량이죠, 그렇죠? 두 번째 또 전혀 다른 또 랜덤하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표본을 뽑았어요. 두 번째 표본을 뽑았어도 평균 냈어. 전수조사에서 전부 다 계산하지 않는 이상 표본들 간에는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 간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 편차랑 표준 오차는 좀 달라요. 그래서 추정량, 통계량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 편차는 ST,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줄임말로 ST라고 얘기를 하고 표준 오차는 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간 추정. 구간 추정을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차차 알아갈 건데 어떤 세이타라는 어떤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수가 있는데요. 그 모수가 그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어떤 사이에 위치할 확률이니까 0에서 1 사이 값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1-알파 정도 되게 만들어주는 이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가 뭘까?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이 값과 이 값을 예측하는 것이 될 거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얘가 실내 구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을 추정한다. 하한과 상한을 추정하게 되면 이제 구간 추정이다. 그래서 이제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표본을 분포를 통한 통계적 추론을 볼게요. 앞 슬라이드에 잠깐 언급을 하긴 했으나 이제 목표 모집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수가 마찬가지로 있어요. 연구 설계를 적당히 했어요. 우리가 표본을 뽑았어요. 표본을 뽑았는데 첫 번째 통계량이 있고요. 두 번째 표본을 뽑았는데 또 통계량이 있어. 또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 있고 다섯 번째가 있는데 표본을 뽑을 때마다 통계량들이 값이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죠. 그치?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씩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베리어빌리티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추정된 이 중에서 어떤 게 맞을지 어떻게 할까요? 추정된 통계량의 표준 편차가 표준 오차라고 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통계적 추론의 신뢰성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 통계량 1, 2, 3, 4, 5가 표본을 뽑을 때마다 값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있어요. 할 때마다 조금씩 많이 바뀌어. 그러면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고요. 통계량 1, 2, 3, 4, 5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뭐 소수점 몇 개짜리에서 정도 다르다든지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좀 신뢰할 만 하겠죠. 그게 이제 통계적 추론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수의 추정량이 모수와 얼마나 비슷할까, 믿을만 할까 과연 그거를 이제 이 표준 오차를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표준 오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신뢰 수준, 신뢰 구간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적절한 연구 설계를 이용해서 최대한 담게 뭔가 이렇게 목표 모집 단위로부터 표본을 뽑는데 이제 앞 슬라이드하고 같죠? 근데 추정된 통계량의 표준 편차를 통해서 통계적 추론의 신뢰성을 파악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기본 컨셉이 어떻게 되느냐? 통계량의 의미가 있으려면요, 이 통계량이 어떤 특정 통계량이 있으면요, 그 통계량의 표준 오차보다 많이 크면 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통과할 정도로 크면 됩니다. 통계량의 표준 오차는 뭐예요? 통계량의 표준 편차가 표준 오차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통계량의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라는 말을 하지 않고 표준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 오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그렇죠? 이거는 크면 클수록 좋고, 그렇죠? 통계량의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통계량들이 있으면 통계량들을 간에도 이 전체에 또 통계량의 평균이 있을 거고요. 그 평균으로부터 각 통계량이 떨어져 있는 정도를
를 이제 제곱을 하고 뭐 스퀘어 루트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표준 오차가 나오겠죠. 그렇죠?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추정량, 통계량이 이제 합리적이기 위한 성질이 있어요. 이게 성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샘플링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데이터들이 샘플링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관역이죠. 관역이라고 했을 때 참값이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 참값이 여기 지금 가장 동심원의 가장 가운데 동그라미가 참값이에요. 가운데 가까울수록 참값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2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옆에서 보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값이 이렇게 있는데 population mean이 모집단의 평균이죠.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샘플 민이 이 정도 있어. 이 정도 차이면은 뭐 오케이. 그러면은 샘플 민이 population 민에 비해서 한쪽으로 바이어스 되지 않았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았어. 그렇죠? 언바이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들이 이 네 개가 다 이렇게 몰려 있죠.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몰려 있잖아요. 뽑힌 것들마다 이렇게 샘플들이 다 거기서 그 자리 값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분산이 작죠.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좀 더 정밀하다, 프리사이즈하다, 프리시전이 높다. 그래서 이제 분산은 프리시전하고 역수 관계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가장 좋을 건데 한번 이번에 옆에 거를 한번 봅시다. 옆에 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샘플 미니 있고 파퓰레이션 미니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몰려 있어. 프리사이즈 합니다.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이것들의 어떤 평균의 어떤 형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우쳐져 있지. 참값으로부터 좀 치우쳐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거보다는 바이어스돼 있고 프리시전은 비슷하지만 좀 안 좋지. 그렇죠? 누가 봐도 이게 더 좋은 샘플 민을 통해서 파퓰레이션 민을 예측하는데 좀 더 좋은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추정량이 합리적이려면은 이런 형태의 추정량을 우리가 그 공식을 만들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다양히 이제 mean, 뭐 variance, 그러니까 평균 분산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우연의 일치로 imprecise 분산이 되게 커. 그런데 하필이면 이거 전체의 평균이 여기에 위치해서 평균은 또 마찬가지 비슷해. unbiased야.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어스는 이제 편향되어 있다, 편의,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언이 붙으면은 편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편하다 이렇게 불편. 그래서 unbiased인 이게 에스티메이터잖아요. 그래서 불편 추정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불편 추정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편 추정량.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 바이어스돼 있고 임프리사이즈 하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형태를 배울 거예요. 분포의 형태를 배울 건데 이제 정규 분포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듯한 정규 분포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서요. 이제 자료가 이제 연속형 자료예요. 우리가 이제 질적 자료가 있고 양적 자료가 있는데 양적 자료에서는 이산형 자료가 있고 연속형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산형 자료가 있고 연속형 자료가 있는데 이산형 자료는 아니고 연속형 자료인 확률 분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포고요.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가우스 분포라고 불러요. 그 분포 형태가 한 정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고 벨 쉐이프드, 종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대칭점에서 멀어지는 꼬리 부분이 급격히 낮아져서 0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 분포 곡선은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는 결정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뒷슬라이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확률 밀도함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확률 변수 이렇게 large x가 있으면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우리가 지금 이미 배우기는 도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좀 배우기는요. 실제 관측값들은 여기 x축상에 있고요. x축상에 있는 각각의 높이가 프리퀀시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렐러티브 프리퀀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걸 x의 어떤 함수의 형태로 해서 f of x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런 곡선의 형태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확률 밀도 함수.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 지금 이런 형태의 모양이요. 이런 공식처럼 됩니다. 이런 공식처럼 되고요.
이런 공식처럼 되고, 그래서 x 값이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선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게 0일 때 이 0에 해당되는 이 봉우리 끝에 있는 이거에 해당하는 값이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이게 계산된 값이 됩니다. 이 함수의 값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x의 값은 정의상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네. 근데 이걸 딱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형태를 정기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딱 보시면 보세요.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 그리고 익스포넨셜하고 마이너스 2파이 시그마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뮤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딱 보시면 우리가 파이는 우리가 이미 값 알고 있죠. 시그마 제곱은 아까 분산이라고 그랬지, 그렇죠? 그리고 x는 우리 관측값이지. 관측값으로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죠? 뮤는 뭐예요? 평균이지. 그럼 이 f of x는 딱 보시면은 시그마 제곱이랑 뮤만 가지고 결정이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분포 곡선 이 형태는요, 평균이랑 분산만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이 이 정기분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미지의 수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분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렇게 뭔가 히스토그램이나 뭐 이런 그림을 그려봤을 때 정기분포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평균과 분산만 알면 이 분포의 특징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large x라는 확률 변수는요, 이건 이제 따른다 또는 followed from 이렇게 얘기해요. 뭐 따른다, 뭐 similar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ormal distribution, 근데 그 모수가 뮤, 시그마 제곱인 normal distribution을 따른다. 이 두 개 정보만 알면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기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확률 밀도 함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그래서 줄여서 PDF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쉐입을 볼게요. 일단 쉐입을 보면 일단 가운데 중심으로 이 세 개가 각각 다 세퍼레이트 그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인데요. 여기 딱 보시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칭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평균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평균입니다. 평균. 이게 평균이고요. 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아까 분산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폭이, 대략적인 폭이 그 분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평균은 다르고 분산이 같은 거야. 이 폭이 다 같죠? 세 개의 색깔의 폭이 같습니다. 그렇죠? 그 평균은 다르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되어 있죠. 평균들이. 그렇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평균이 다 똑같아. 그렇죠? 폭이 다 다르지. 그렇죠? 폭이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은 같고 분산이 다른 경우, 그러면 시그마들이 다 달라. 그렇죠?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만 가지고 이 분포의 모양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빨간색 보시면은요, x 값이 0일 때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0일 때 가장 많이 일어나. 그리고 x 값이 4 정도 됐을 때는 일어나기 어려워. 그렇죠?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이게 분산이 다른 경우에 이 높이가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참고로 여기 밑에 이게 area under 커브 밑에 있는 면적이 항상 1이 됩니다. 이게 이제 확률, 우리가 이제 상대 도수의 느낌을 상대 도수를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밑에 면적은 항상 1이 되거든요. 이 면적이 이게 옆에 점점 넓어지는데 면적이 똑같이 1이 되려면 옆으로 넓어져야 되겠죠. 네, 일단 이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분포가 이제 경험적인 특징이 있어요. 경험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료가 이렇게 이제 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x가 정기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뮤,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려봐요. 정기분포라는 걸 아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만큼 전체 자료의 68%가 여기 사이에 위치를 한다. 경험적으로. 전체 자료의 95%는 플러스 마이너스 뮤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에서 이렇게 위치를 한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내에는 전체 자료의 99%가 위치를 한다. 그러니까 정기분포라는 특징을 알게 되는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좀 멋있게 수식으로 아주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확률 변수 x가 뮤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뮤 플러스 시그마 사이에 위치할 프로바빌러티, 이 확률이 0.683 정도 된다. 같은 얘기죠, 그렇죠? 이 x가 뮤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사이에 위치할 확률은 0.954 정도 된다. 이게 이제 언제나 그렇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전기분포라고 가정을 하면은 경험적으로 이게 맞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응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좀 더 이렇게 수식을 리덕션해서 만약에 평균이 0이고요, 분산이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앞에 있는 다시 앞에 이게 0이고 이게 1이 되면은요, 이 수식을 이렇게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수식을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G로 표현해요. G. 표준화했다. 그래서 G로 표현해주고 표준 전기분포라고 얘기합니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경우를 표준 전기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는 보통 G로 많이 표현을 해주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빠르게 표현해줍니다. 이때 이제 마찬가지로 앞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경험적 어떤 값들이 있는데, 0, 이게 이제 표준 전기분포라는 가정하에서는요, 모든 자료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68% 정도 위치를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96 사이에 95% 자료들이 이제 좀 분포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두시면 앞으로 여러 가지 유용한 쓰임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누적 확률 분포가 있는데, 그렇죠? 앞에 우리가 이제 그 확률 밀도 함수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배웠는데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옆에 있는 이게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얘기했고, 이 밑에 있는 면적이 1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여기 특정 어느 그 구간 내에서의 면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특정 구간 내에서 발생하는 확률에만 관심이 있어. 그때는 이 면적을 적분해야 되거든요. 적분. 우리가 뭐 실제로 적분할 거는 아니고 컨셉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더해주는 걸 이제 누적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줄여서 CDF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제 표준화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G가 있으면 꼭 표준화될 필요는 없죠. 일단 이제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 G라는 값보다 작을 확률, 그럼 여기 면적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데이터가 일어날 확률은 1인데 G라는 값이 발견될 확률보다 작은 확률은 이만큼을 뺀 거도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적분을 하든지, 전체 1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적분한 걸 빼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 얘기가 이 밑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면적이라는 게 이렇게 레프트에서 라이트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면적을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값이 줄어들진 않아. 그렇죠? 값이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이 CDF라는 값이 적분한 값인데 점점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이 G값의 변화를 보십시오. 점점 커지죠. 0일 때는 0.5가 되겠지. 왜냐면 0일 때는 정확히 절반의 면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1까지 갑니다. 이 곡선이 앞으로 여러분 통계 분석할 때 많이 쓰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걸 이제 CDF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DF. 누적 확률 분포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평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점추정, 구간 추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한번 봅시다. 우평균의 점추정. 그래서 이제 x1, x2부터 xn까지 자료가 있을 때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 단위로부터 얻어진 확률 표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아직 분포는 몰라요. 아직 분포는 모릅니다. 모평균 뮤의 점추정량은 표본 평균 x바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그 모평균 뮤의 점추정량은 뮤의 햇이라고도 표현해요. 햇. 뮤의 햇은 지금 x바인 거예요. 뮤 자체는 모르지만 뮤의 햇. 추정했다.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씌웁니다. 이렇게 햇. 뮤의 햇은 x바. x바는 뮤에 대한 불편 추정량입니다. 앞에 제가 왜 불편 추정량이 중요한지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분산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량인 표본 분산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xi 빼기 x바를 제곱해주고, 그러니까 각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제곱한 다음에 서메이션 해주고,
n-1로 나눠주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시그마 제곱의 불필 추정량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대표본이냐, 자료가 샘플이 크냐, 자료가 많으냐, 자료가 적으냐에 따라서 조금 약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 추정할 때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대표본인 경우 생각해보고, 보통 자료가 30개 이상이면 대표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본 또는 소표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평균의 구간 추정을 볼게요. 자료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보통 대표본이라면 점점 크면 클수록 좋죠. 근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환을 했을 때 g가 되고요. 이걸 x바를 우리가 참값의 뮤를 빼주고요.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을 해주면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표준 전기분포가 돼요. 표준 전기분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렇게 어떤 이런 곡선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곡선이 있다고 하면은요, 이게 표준 전기분포가 되기 때문에, 이 표준 전기분포가 되기 때문에 전기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렇죠? 그럼 양쪽이 시메트리하고 표준 전기분포는 평균이 0이잖아요. 여기 0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여기 양쪽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알파라는 어떤 값을 하나, 기준이 되는 값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여기서부터 이 끝에까지 면적이 2분의 알파가 되게, 끝에까지 면적이 2분의 알파가 돼서 두 개의 면적의 합이 알파가 되게, 그리고 그 나머지 여기 하얀 부분의 면적이 1-알파가 되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거를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g가 플러스 마이너스 2, g 2분의 알파 사이에 위치할 확률을 1-알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g는 이게 변환된 거지, 그렇지? 그렇죠? 이거를요, 사실 우리의 관심은 모평균 뮤에 대한 구간 추정이기 때문에 뮤에 대한 부등식으로 이렇게 좀 바꿔줄게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규칙이 있는 수식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뮤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서요, 앞에 추정치가 있고요. 이거는 어떤 기준이 되는 값이 되고요. 이건 기준이 되는 값은 이제 우리가 정해줘야 되고, 이건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루트 n분의 시그마는요, 사실은 x바의 그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x바의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가 돼요. 표준 오차. 그래서 통계량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기준이 되는 값 곱하기 그 통계량의 표준 오차, 그리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붙임으로써 그게 이제 그 통계량의 구간 추정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이게 이제 평균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통계량이 다 이런 법칙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모분산을 아는 경우,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모분산은 이 시그마라는 값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정해주는 거라고 했고, 이거는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샘플 사이즈고. 근데 이거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모분산이잖아요. 모분산을 알면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대개의 경우는 모분산을 모르죠. 그렇죠? 모분산을 모르는데, 만약에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이 분산의 그 분산의 추정량인 그 표본 분산의 공식을 이용해서 그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시그마 대신에 s를 넣어주면 대략적으로 맞게 되겠습니다. 다만 n이 충분히 커야지 그게 이제 가능하죠. 근데 이제 대표본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문제는 소표본입니다. 문제는 소표본인데, 이제 소표본인 경우에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기분포라는 가정이 반드시 추가로 필요합니다. 정기분포라는 가정이 필요해요. 이제 x1부터 xn까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기분포 이런 것도 뽑은 확률 표본이 있다, 이런 가정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 그렇죠?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 그대로 이렇게 소표본임에도 불구하고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해주고 이걸 이용하면은 앞 슬라이드에 우리가 배운 거랑 같은 형태의 수식으로 이렇게 구간 추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 추정이 결국에는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집단은 정기분포 따를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여전히 모분산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 소표본인 상황에서 모집단이 정기분포를 따르는 상황이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 추정량인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시그마 대신에 S를 써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때는 이게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아요. T분포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스튜어트 T분포, T분포라는 걸 새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T분포의 특성, 여기 T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여기 그러면은 이렇게 그 블랙 솔리드 라인, 여기 이제 까만 실선이 이제 표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여기 이제 두 개를 제가 이그젠플로 그려놨는데, 녹색이 이제 T분포의 어떤 곡선이고요, 빨간색은 또 다른 T분포의 곡선입니다. 근데 둘 다 이 평균을 중심으로 약간 대칭이고, 근데 이 꼬리, 여기를 꼬리라고 합니다. 이 꼬리 부분이 조금 더 두껍죠, 이 표준 정기분포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T 뒤에 2라고 있잖아요. 2. 이건 10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자유도라고 해요. 자유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래서 자유도라고 하는데, 이 자유도가 데이터의 숫자랑 관련이 있어요. 데이터의 숫자가 많으면 자유도가 커져요. 데이터의 숫자가 적으면 자유도가 작아져. 그럼 자유도가 이 그린 색깔이 이 레드 색깔보다 자유도가 더 크잖아요. 데이터가 더 많은 겁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좀 더 이제 유식하게 데이터가 자유도가 무한대인 경우에 표준 정기분포랑 같아지는 성격이 T분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요, 이러한 통계량을 예를 들어서 T라고 표현하면은요, 이거는요 T분포를 따르는데, 이런 T분포를 따르는데 T분포의 자유도가 이 N-1의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도 신뢰 구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뢰 구간을 얘기하기 전에 T분포의 상위 백분위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자유도가 R인 T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아직 T를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T하고 밑에다가 미수로 아래 첨자로 이렇게 R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주어진 알파 값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 정기분포처럼 가운데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칭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렇죠? 다만 이건 이제 그 평균하고 분산의 이 분포의 모양이 디펜던트한 것은 아니고, 자료의 개수, 이 R에 디펜던트 하겠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위아래로. 그렇죠? 꼬리가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여기서는 자유도가 모수가 되겠습니다. T분포의 모수는 자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알파라는 값이 있어가지고, 이 알파라는 값 가지고 이 알파라는 값을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값으로 정해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 면적을 계산할 수도 있겠고요. 똑같습니다. 다만 기준을 G로 하는 게 아니고 알파로 하는 거고요. 근데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T 0.05하고 자료의 개수가 이렇게 자유도가 10이다 그러면은 여기 면적이 0.05인 거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여기 값은요 1.8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외울 건 아니고, 어떤 표가 주어진 표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 또는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필요하다면은. 이제 데이터가 제일 작은 것부터 큰 것대로 이렇게 소팅을 하게 되면 이런 수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백분위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위 이렇게 5%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그 값이 1.8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유도가 10인 T분포 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표본이면서 다만 이제 정기분포라는 가정은 있고,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신뢰구간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모든 그 포뮬라가 다 비슷비슷해요. 다만 이제 G를 T로 바꿨을 뿐이고요. 이렇게 해서 시그마 대신에 S가 들어가고 자유도 이렇게 T분포를 따르고요. 여기도 보면 다 똑같죠. 다만 이제 시그마 대신에 이게 들어갔고요. 여기 G라는 거 대신에요. G라는 거 대신에 이제 이게 T가 들어갔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은 결국에는 모평균의 부활추정이니까 모평균에 대한 그 부등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통계량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기준이 되는 값에 이게 x바의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그런 형태가 돼요. 이것도 그런 비슷한 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 신뢰 구간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신뢰 구간이 무슨 의미일까? 뭔가 신뢰할 만한 구간이다. 이거 알겠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앞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지? 이게 표준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1.96 사이의 전체 데이터에 95%가 아마 산포될 거라고 이렇게 경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뮤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뮤의 스탠다드 에러, 즉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제 곱해지고요. 이제 무슨 의미일까? 이제 무평균의 95% 신뢰 구간의 의미는 신뢰 구간의 참값인 무평균을 포함할 확률이 0.95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표본 이게 각각이 각 표본들이라고 합시다. 각 표본에 대한 통계량을 여기 이제 아래 첨자로 표현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이 x1 바가 되고요. 두 번째 표본의 표본 평균이 x2 바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번 했어. 이 100번 중에서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간 추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구간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는 이게 x 98번째 샘플처럼요. 이 뮤라는 이 참값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실제 이거에 대한 평균은 여기 정도 위치하겠지, 그렇죠? 구간 추정이 여기 사이가 될 텐데 이게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5개 이내일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신뢰 구간의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즉 무슨 얘기냐?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반복적으로 100개 뽑아서 무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작업을 반복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약 95개 정도는요, 실제 참값을 포함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이제 95% 신뢰 구간의 의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정규 모집단에서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평균의 뮤이고 분산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지금 x입니다. 그런데 그럼 x 바의 분포는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자료의 표본 분포가 아니라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예요. x 바의 분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뮤, n분의 시그마 제곱. 이게 이제 분산이 돼요. 그럼 이거랑 이거의 차이는 뭔가요? 평균은 그대로인데 분산이 n이 생겼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n이면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산이 작아지네, 그렇죠? 자료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분산이 작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더 프리사이즈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징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는 뭐 그런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평균이 2.5이고 분산이 마찬가지로 2.5인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요. 그 자료 샘플의 수가 5라고 했을 때 x 바의 표본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n이 10일 때 샘플이 10개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50개일 때는 이렇게 돼요. 점점 여기 밑에 면적은 똑같을 거고요. 그렇죠? 여기 점점 평균은 똑같지만 여기 폭이 점점 좁아지죠. 더 프리사이즈해지죠. 그러니까 폭이 좁아진다는 거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여기 이 좁은 폭 사이에 위치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값이 굉장히 좀 정확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심 극한 정리라는 걸 또 얘기를 해볼게요. CL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x1, x2, 부터 뭐 xn까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임의 모집단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직 분포가 뭔지 몰라요. 우리가 정규 분포를 배웠지만 사실은 분포가 뭔지 모른다고 할게요. 그런데 n이 충분히 커요.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x반은 근사적으로 이렇게 따릅니다. 앞 슬라이드에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정규 분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n이 충분히 크면 평균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요. 이런 형태로. 이런 모습을 갖는. 이거를 이제 그 표준화 시키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그래서 이렇게 근사적으로 점 찍었어요. 근사적으로 이렇게 따른다. n이 충분히 클 때. 이렇게 변환해주면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표본이 그러니까 자료가 많으니까 정기분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자료가 많으면은 모집 단위 분포랑 상관없이 자료 자체는 아니지만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기분포를 따른다. 이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이제 임의의 모집단에서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를 들어볼게요. 여기 정기분포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정기분포가 있고 이렇게 박스카 형태의 균일 분포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막 이상한 모양의 지수 분포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실제 observations, 관측값들입니다. 관측값들. 이 관측값 가지고 평균을 냈어. 평균 냈어. 그 평균 냈을 때 n이 5일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뭐 정기분포야 오케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균일 분포랑 지수 분포를 보세요. 이제 균일 분포하고 이제 지수 분포를 보시면요. 약간 원래 이런 모양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약간 좀 정기분포처럼 이렇게 좀 약간 변하죠. 그런데 이제 n이 30 정도면 충분히 크니까 30이라고 봤더니 세 개 다 정기분포처럼 모양이 변했지, 그렇죠? 물론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어떤 파라미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정기분포 형태로 이렇게 종의 모양 형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정기분포처럼 보이죠? 그렇죠? 여기 밑에 있는 숫자는 관측값이고요. 여기 밑에 x축에 있는 값들은 평균이 된다. 평균. 표본 평균의 분포. 이거는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다시 앞서 라이브로 갈게요. 정리를 하면은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기분포를 따른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자료가 많으니까 정기분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료가 많은 거랑 정기분포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료가 많으니까 정기분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가 많으면 그것의 평균 혹은 이렇게 변환하는 값은 정기분포다. 이걸 아시면 이제 앞으로 유용하게 분석을 하실 때 뭔가 좀 의사결정을 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포든지 간에 자료가 이렇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런 분포다. 그래서 이 중심극한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정리가 됩니다. 통계학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정규분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정규분포가 가장 중요한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포이기 때문에 이거의 특징을 잘 알아두시고 특히 중심극한 정리가 뭔지를 잘 알아두시면 이제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